강민지 씨, 사기죄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우던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집안 곳곳에 카메라 30대를 숨겨두고 저를 감시했다는 사실을요. 더 끔찍한 건 그 영상들을 조작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눈치챘더라면 저는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세 채와 10억 원은 모두 며느리 손에 넘어갔겠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밝혀낸 한 시어머니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제 이야기는 6개월 전 평범했던 어느 가을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9월 참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거실에서 며느리 민지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칼질하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가스레인지에 불 켜는 소리.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아들 준호가 재혼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됐거든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거의 다 됐어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깔끔한 차림의 며느리가 제 방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 지금 나갈게. 거실로 나가니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구운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 없으시다고 하셔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우리 준호가 복이 많다고 생각했죠. 아들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민지야, 오늘 찌개 정말 맛있네. 역시 우리 와이프 요리 솜씨는 최고야.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흐뭇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평화로웠어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이면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엔 민지가 어머님 같이 산책하실래요? 라며 팔짱을 끼고 동네를 걸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 귀걸이 보셨어요? 화장대 위에 분명히 뒀는데 없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제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다른 데 뒀나 보지. 그런가. 어머님 혹시 치우시다가 옮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내 방 들어간 적도 없어.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잘못 둔 거겠네요. 민지는 웃으며 나갔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져간 것처럼 의심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거 까먹으셨어요? 병원? 무슨 병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 건강검진 예약했다고요. 민지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랬어?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나 보네. 괜찮아요. 다음 주에 다시 예약할게요. 근데 어머님, 요즘 자주 깜빡하시네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요즘 자주 잊어버리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 민지가 병원 예약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드린 영양제 드셨어요? 민지가 아침 식사 후에 물었습니다. 영양제? 무슨 영양제? 어머님 건강에 좋다고 어제 드렸는데 식탁 위에 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식탁을 둘러봤지만 영양제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에이, 어머님. 어제 분명히 여기 놓으면서 내일 아침 꼭 드세요라고 했는데 민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실망? 아니면 걱정? 민지야, 내가 요즘 정말 자주 까먹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좀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달 전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제가 퇴근해서 왔을 때 발견했어요. 그랬어?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갔다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을까요? 그날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치매 초기인 걸까? 67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죠. 엄마도 70살 넘어서 치매 증상이 시작됐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나이가 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게 더욱 다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요즘 너한테 폐만 끼치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민지를 친딸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랍에 넣어둔 통장이 화장대 위에 있다거나 약속도 안 한 친구 영자에게서 정수가 너 오늘 왜 안 나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라는 전화가 오기도 했죠. 영자야, 미안한데 난 오늘 만나기로 한 적 없는데? 뭐라고? 너 어제 문자로 분명히 오늘 이 시에 보자고 했잖아. 내가? 진짜? 휴대전화 문자함을 확인해 봤지만 그런 문자를 보낸 기록이 없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요즘 정신이 없나 봐. 미안해. 야, 정수가. 너 괜찮은 거 맞아? 요즘 이상한데. 병원 한번 가봐. 친구마저 그러니까 더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지막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 걱정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는데 어머님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 네. 혹시 치매 초기는 아닐까 싶어서요. 요즘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약속도 까먹으시고 민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 정도야? 한 달 전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셨어요. 제가 발견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제가 여보한테 걱정시킬까봐 말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니. 정말 내가 치매인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같이 가실래요? 종합검진 예약했어요. 병원? 네. 어머님 건강 체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민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확실해지겠죠. 제가 정말 치매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이 탓인지. 그런데 왜일까요? 병원 가는 길 차 안에서 민지를 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며느리의 옆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맑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민지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화면을 힐끗 봤는데 오빠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지야, 오빠한테 연락하니? 아, 네. 오빠가 의사거든요. 어머님 검진 결과 보고 조언 좀 구하려고요. 그렇구나. 민지의 오빠가 의사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라고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오빠가 앞으로 제 인생을 망가뜨릴 거짓 진단서를 만들 사람이라는 거리요. 검진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계속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바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민지가 자리를 뜨자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민지가 두고 간 가방에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났어요. 화면을 보니 태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민지의 남동생 이름이었죠. 문자 내용이 잠깐 화면에 떴다가 사라졌는데 그중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확인.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카메라? 무슨 카메라? 병원 검진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박정숙님 검사 결과 모두 정상입니다. 뇌 MRI도 깨끗하고 혈액 검사 수치도 양호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치매는 아니란 거죠? 네, 현재로선 치매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건망증일 수 있으니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을 나오는데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치매가 아니라니. 그럼 제가 정상이라는 거잖아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민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다 정상이래. 치매 아니고. 아, 다행이다. 그럼 정말 다행인데. 민지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쉬운 듯한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고개를 저으며 민지를 따라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는 계속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어요. 누군가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누구한테 연락하니? 아, 오빠요. 어머님 검진 결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민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지난주 병원에서 봤던 문자 내용이 떠올랐어요. 카메라 확인. 그게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저녁 늦을 것 같아요. 그래, 다녀와라. 민지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출장 중이라 며칠 뒤에나 돌아온다고 했죠. 텅 빈 집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진 결과는 정상인데 그럼 왜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까먹는 걸까요? 정말 내가 실수한 건가 아니면 뭐라는 거지? 저는 제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요즘 며느리가 바빠 보여서
제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환풍구를 올려다 봤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것도 좀 닦아야겠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환풍구 커버를 열었습니다. 손을 뻗어 먼지를 닦아내는데 뭔가 딱딱한 물체가 손에 잡혔어요. 주먹만 한 검은색 물체였습니다. 이게 뭐지? 환풍구에서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자세히 보니 한쪽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 유리처럼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렌즈였습니다. 카메라. 손이 떨렸어요. 환풍구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니. 이게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의자에서 내려와 그 물체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분명 카메라가 맞았어요. 초소형 카메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 그런 몰카용 카메라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이걸 여기에 숨겨놓은 걸까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꽉 쥐고 거실로 나갔어요. 민지가 가방을 벗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네, 어머님? 이거 좀 봐. 저는 손을 펼쳐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놀람과 당황이 섞인 표정. 하지만 곧 민지는 다시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카메라 같은데. 화장실 환풍구에 있었어. 카메라요? 민지가 제 손에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머님,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화장실 환풍구. 청소하다가 발견했어. 환풍구예요? 이상한데. 민지가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지야, 이거 누가 설치한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치요? 어머님, 이게 정말 카메라 맞아요? 렌즈가 달려있잖아. 근데 이게 진짜 카메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환풍구 부품 아니에요? 민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야. 이건 분명 카메라야. 난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 어머님.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환풍구 부품을 카메라라고 하시고. 아니야. 이건 카메라가 맞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러세요? 난 정상이야. 이게 카메라라니까. 어머님,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님이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저를 계속 의심하시는 것 같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지야, 그게 아니라. 저는 어머님 잘 모시려고 정성껏 챙겨드렸는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민지를 울렸다니. 미안하다. 민지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저는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건데.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손에 든 카메라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내가 착각한 걸까? 이게 그냥 환풍구 부품인 걸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카메라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렌즈가 분명히 보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오늘 이상한 거 들고 와서 카메라라고 우기셨다며? 준호야, 그게. 엄마, 민지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엄마가 자꾸 이상한 행동하신다고. 난 이상한 행동 안 했어. 정말 카메라가 맞아. 엄마, 민지가 사진 보내줬는데 그냥 환풍구 센서 같던데요. 아니야. 엄마,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러세요? 민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출장 다녀와서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준호야, 민지한테 사과 좀 하세요. 괜히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민지가 처음 카메라를 봤을 때 보였던 그 당황한 표정.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민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었다면 다른 곳에도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방으로 갔어요. 불을 켜고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책상. 평범한 제 방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시계. 예전부터 있던 시계였는데 자세히 보니 시계 숫자판 옆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뒷면을 열어보니 안에 작은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또 카메라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제 방에도 서랍을 뒤져보니 침대 옆 스탠드에도 옷장 위 장식품 안에도 작은 카메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위에 놓인 화분을 들어 올렸어요. 흙을 조금 파내니 또 검은색 물체가 나왔습니다. 액자 뒤, 시계 안, 공기청정기 안, 심지어 현관 신발장 위 장식품 안에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온 집안이 카메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총 12개였어요. 제가 찾은 것만 12개. 더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 안 곳곳에서 제 모든 일상을, 침실에서도 거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누가, 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카메라를 봤을 때 보였던 그 당황한 표정, 그리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 설마, 민지가?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지는 착한 아이야. 5년 동안 저를 잘 모셨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12개의 카메라가 그 증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들을 모두 모아 제 방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민지가 눈치채면 안 됐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집안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들이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렌즈가 저를 향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감시당한 거지? 누가 이 영상들을 보고 있는 거지? 왜? 질문들이 끝없이 떠올랐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 민지를 다시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데 경찰이 믿어줄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만약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지? 아니야.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카메라는 진짜였어. 12개나 찾았잖아.
하지만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집안 곳곳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어머님 생각하시느라 힘드셨죠? 미안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사흘 뒤 아들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방에서 뛰쳐나갔어요. 가방을 든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 민지가 현관으로 달려가 아들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여보, 고생했어. 피곤하지? 응, 좀 피곤하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정한 부부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준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아들을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카메라들을 꺼냈어요. 12개의 검은 물체들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카메라야. 집 안 곳곳에 숨겨져 있던 거야. 아들이 카메라 하나를 집어들고 살펴봤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요? 내 방, 거실, 화장실, 현관. 도처에 숨겨져 있었어.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감시요? 아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준호야, 이거 민지가 설치한 것 같아. 그 말을 하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날 감시하고 있어. 이 카메라들로. 엄마.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지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말이 돼요? 난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엄마, 이거 정말 카메라 맞아요? 아들이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렌즈도 있고 전원 버튼도 있어. 근데 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아직 안 해봤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장식품이거나 다른 용도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이건 분명 카메라야.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민지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보, 차 가져왔어요. 드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이 민지에게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민지야, 이거 뭔지 알아? 민지가 카메라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엄마가 집안에서 찾으셨대. 집안에서요? 민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놀람이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어디 있었어요? 내 방, 거실. 곳곳에. 제 방에도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민지가 카메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뭐? 어머님이 제 방까지 뒤지신 거잖아요. 저한테 숨길 게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어머님 잘 모시려고 정성껏 노력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민지야, 그게 아니라. 아들이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민지야, 울지 마. 엄마가 오해하신 거야. 여보,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며느리가 아들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지의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엄마,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민지가 뭘 잘못했어요? 준호야, 난.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민지 얘기 좀 들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거짓말 안 해. 정말 카메라가.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왜 엄마를 감시해요? 무슨 이유로요? 말이나 돼요? 그건 난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민지야. 저는 정말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저를 믿지 못하시니까 너무 슬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처절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아들이 카메라들을 모아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말 카메라인지 작동하는지. 준호야, 엄마는 좀 쉬세요.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 민지를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지막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 응. 근데 어머님이 왜 저렇게 변하셨을까?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미안해.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하셔. 병원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잖아. 그래서 더 걱정이야. 혹시 정신적인 문제는 아닐까? 정신적인 문제요? 응.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거. 아니면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초기 치매일 수도 있고 MRI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대. 어머님이 치매라고요? 정확한 건 정신과 전문의한테 상담받아봐야 알 것 같아. 그럼 어머님 모시고 정신과 가볼까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정신과? 치매?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날 믿어주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민지가 거실로 가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찾아낸 그 카메라들. 민지가 액자 뒤에 화분 속에 시계 안에 다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역시 민지가 설치한 거였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카메라들을 원래 위치에 다시 숨겼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어머님이 카메라 다 찾으셨어. 오빠? 응. 근데 괜찮아. 준호한테 어머님이 이상하시다고 말했어. 준호도 어머님 정신과 데려가려고 하고.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낮에 우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주일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진단서 준비해놔. 곧 필요할 거야. 진단서?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머님은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어. 곧 정신병원 가실 거야. 정신병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지가 전화를 끊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제야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자꾸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 약속을 까먹었다는 것, 가스불을 켜놓고 나갔다는 것, 모두 민지가 꾸민 일이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서.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마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아들은 출근하고 민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며 나갔어요. 어머님, 2시간쯤 걸릴 거예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민지가 나가자 저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이영자.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영자라면 제 말을 믿어줄까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영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야, 나 정숙이야. 정숙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영자야. 나 지금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전화로는 설명하기 힘들어. 그래, 지금 나올 수 있어? 응. 민지가 외출했어. 그럼 우리 단골 카페에서 1시간 뒤에 보자. 고마워, 영자야. 전화를 끊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데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카메라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영자만이 내 유일한 희망이야. 제발 내 말을 믿어줘.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짜 싸움이. 카페에 도착하니 영자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마머리에 화려한 옷차림의 영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수가 여기. 테이블에 앉자 영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자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뭐? 감시? 영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카메라를 발견한 것, 아들이 믿어주지 않은 것, 며느리가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영자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수가. 영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난 내 말 믿어. 너 절대 미친 사람 아니야.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어? 영자야. 근데 내 며느리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너무 완벽하거든. 처음부터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응. 그리고 정수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누구? 우리 아들. 동진이 기억하지? 그 애가 지금 사설탐정 일하거든. 사설탐정? 응. 내 며느리 한번 조사해보자. 뭔가 나올 거야. 영자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일 동진이한테 연락해서 부탁할게.
내 며느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파헤쳐 보자. 고마워, 영자야. 정말 고마워. 저는 40년 만에 친구에게 이렇게 의지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영자밖에 없었어요. 영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정수가 조심해. 집에 돌아가서 티내지 마.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매일 나한테 연락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알려줘. 응, 그럴게. 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지가 부엌에서 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산책 좀 했어. 그러셨구나. 오늘 저녁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영자가 있었고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였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누군지 곧 밝혀질 거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도. 이틀 뒤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오늘 저녁 시간 돼? 동진이가 너 만나고 싶대. 그래, 될 것 같아. 그럼 6시에 우리 집으로 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저는 민지에게 친구 집에서 저녁 먹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세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지의 미소가 여전히 다정해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영자의 집에 도착하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동진입니다. 그래, 영자 아들이구나. 많이 컸네. 동진이는 단정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사설탐 정답게 관찰력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영자가 준비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엄마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며느님이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요? 그래. 12개를 찾았어. 아마 더 있을 거야. 혹시 그 카메라들 아직 가지고 계세요? 아니, 며느리가 다시 가져갔어. 밤에 몰래 재설치하더라고. 동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며느님 성함이 강민지 씨 맞으시죠? 응, 맞아. 동진이가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일단 기본적인 신원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의 일상을 며칠간 관찰해야 할 것 같은데 평소 외출 패턴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주일에 2~3번 외출해. 친구 만난다고 하더라. 그때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 자세히 묻지 않았거든.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미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자가 끼어들었어요. 동진아, 꼭 정숙이 도와줘야 해. 이거 심상치 않은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확실히 조사해 드릴게요. 동진이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고맙다, 동진아. 천만에요,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며느님한테 절대 티내지 마세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조사하기 쉬워요. 알았어. 조심할게. 그리고 혹시 며느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 명함 드릴게요. 동진이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동진 조사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동진이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민지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저녁 전에 돌아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민지가 나가자
저는 곧바로 동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진아, 지금 나갔어. 알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바로 미행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3시간쯤 지나서 동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괜찮아. 며느님이 강남의 한 카페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두 남자를 만나셨어요. 두 남자? 네. 한 명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 남자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캐주얼 차림 남자였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냈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류 같은 것도 주고받고요. 서류? 네. 파란색 파일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사진은 찍어뒀으니 나중에 신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며느님이 카페를 나오면서 그 두 남자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 태윤아 이런 식으로 부르시던데. 오빠? 태윤? 그 순간 며칠 전 밤에 들었던 민지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어요. 오빠 나야. 어머님이 카메라 다 찾으셨어. 그때 그 오빠가 이 사람이었던 걸까요? 동진아, 그 사람들 민지 가족일 수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신원 확인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동진이가 영자 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 확인됐습니다. 동진이가 사진 2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민수 42세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이고 강남의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강태윤 37세. IT 업체에서 보안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네. 특히 CCTV나 카메라 시스템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신과 의사 오빠와 카메라 전문가 남동생. 그럼 민지가 오빠와 남동생이랑 짜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이거 심각한데 계획적인 것 같아. 동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느님이 카메라 전문가인 남동생을 통해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신과 의사인 오빠를 통해 아마도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거죠? 영자가 대신 말을 끝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동진이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며느님의 과거를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더 시간을 주시면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그리고 어머니. 동진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며느님이 정신과 의사 오빠와 협력하고 있다면 곧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병원. 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말이라고 치부될 테니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며느님이 권하는 약이나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혹시 정신과 약물을 몰래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가능하면 며느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세요. 아드님이 집에 계실 때만 며느님과 대화하시고요. 응. 제가 최대한 빨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동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지가 오빠 남동생과 함께 계획을 짜고 있다니. 정신과 의사와 카메라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니.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지의 목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지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애써 평온한 척하며 답했어요. 어머님, 요즘 좀 어떠세요? 건강은요? 괜찮아. 다행이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좋은 병원 하나 알아봤어요. 병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정신건강 전문 병원인데 요즘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이 가신대요. 스트레스 관리나 우울증 치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난 우울증 없어. 그래도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요즘 자꾸 물건 잃어버리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속뜻을 알고 있었어요. 정신병원으로 저를 데려가려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약은 해뒀으니까 준비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지가 웃으며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국을 보며 동진이의 말을 떠올렸어요. 며느님이 권하는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민지야,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저녁 먹고 와서 배불러. 나중에 먹을게. 아, 그래요? 알았어요. 민지의 눈빛이 순간 변했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동진이가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강민수, 정신과 의사, 강태윤, 카메라 전문가, 그리고 강민지, 제 며느리. 세 남매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자가 있었고 동진이가 있었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민지가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민지가 권하는 음식을 최대한 피했어요. 배부르다는 핑계를 대거나 몰래 버리거나 아주 조금만 먹는 척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식사를 너무 안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식욕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민지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제가 음식을 안 먹으니 계획에 차질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동진이가 증거를 찾을 때까지만 버티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동진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영자 이모님 댁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민지에게 친구 집에 간다고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영자의 집 거실에는 동진이가 노트북과 서류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동진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뭘 찾았는데? 며느님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진이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강민지 씨,
본명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5년 전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네. 8년 전에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민지가 초혼이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우리에게 초혼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남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진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민지 씨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설마 네, 맞습니다. 강민수 씨, 민지 씨의 오빠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전에도 똑같은 짓을 그렇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인이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전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고 변호사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진단서라는 게 밝혀졌죠. 그 일로 이혼했고 민지 씨 측에서는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일이 영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수가 그럼 지금 너한테 하는 짓도 똑같은 거네. 그렇습니다. 동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민지 씨는 그 일 이후에 오빠인 강민수 씨와 함께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동진이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제가 집안에서 행동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냄비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 거실에서 리모컨을 찾는 모습, 현관에서 열쇠를 찾는 모습. 이게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야? 네. 그런데 이걸 보세요. 동진이가 영상을 조작하더니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제 모습인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내 물건을 자꾸 숨기는 거야? 며느리가 그러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미친 건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맞습니다. AI로 합성한 거예요. 동진이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 씨 남동생이 IT 전문가잖아요. 어머니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가짜 영상을 만든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망상에 빠진 것처럼 보이게요. 이런, 이 영상들을 정신과 의사인 오빠에게 보여주고 오빠가 치매 진단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어머니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하고 재산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죠. 재산관리인이 민지 씨가 아드님을 설득해서 본인이 재산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명의의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동진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세요? 응. 아파트 3채 있어. 강남, 분당, 평촌에. 시세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다 합치면 30억쯤 되려나? 동진이와 영자가 눈이 커졌습니다. 30억이요? 응. 그리고 예금도 좀 있어. 10억 정도. 그럼 총 40억. 동진이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민지 씨가 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40억이면 인생 바뀌는 돈이잖아. 영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민지가 5년 동안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한 게 모두 제 재산 때문이었다니. 그런데 동진아, 내 어머니, 민지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그냥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치매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원에서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려면 정신병원에서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민지 씨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치료 기록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증거를 쌓고요. 그럼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혀서 아무리 정상이라고 외쳐도 아무도 믿지 않고 결국 제 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거였습니다. 정수가, 영자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우리가 막을 거야.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동진아, 이 증거들로 민지를 고소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뭐, 증거가 좀 부족합니다. 가짜 영상은 제가 해킹해서 얻은 거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요. 위조 진단서는 아직 발급 전이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지 씨가 직접 범행을 자백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걸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현장을.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큰일 났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준호 오빠가, 여보가 사고가 났대요. 병원으로 급히 가셔야 해요. 뭐? 빨리 오세요. 제가 어머님 모시러 갈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사고가 났다니. 하지만 동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민지야, 내가 택시 타고 갈게.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들의 멀쩡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너 괜찮아? 네. 엄마, 왜요? 저 괜찮은데요. 사고 났다며? 사고요? 무슨 사고요? 저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지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동진이를 받습니다. 민지가 거짓말했어. 아들은 멀쩡해. 역시 동진이가 뭔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 이거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회? 민지 씨가 어머니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신병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민지 씨와 함께 가시되 제 전화를 연결해 놓으세요. 녹음이 될 겁니다. 알았어. 그리고 절대 정신병원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차 안에 있다가 제가 경찰과 함께 도착하면 그때 나오세요. 준호한테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알면 민지 씨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야, 나갔다 올게. 조심해, 정수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민지의 정체를 밝힐 기회가 온 거였어요. 5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지가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가요. 준호는 괜찮대?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의식은 있대요. 하지만 빨리 가야 한대요. 민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차에 타면서 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진이와 연결됐어요. 이제 모든 대화가 녹음될 겁니다. 민지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 오빠 괜찮을 거예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저는 이제 속지 않았어요. 차는 서울대병원 방향이 아닌 강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내 계획은 여기까지야. 차는 강남 한복판을 지나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지야, 여기가 서울대병원 가는 길이 아닌데? 어머님, 서울대병원 말고 더 가까운 병원으로 가요. 응급실이 덜 붐빈대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걸 느끼며 저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야, 준호한테서 전화 온 거 맞아? 네, 어머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근데 내가 아까 준호한테 전화했는데 괜찮다던데? 순간 민지의 손이 핸들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준호 오빠한테 전화하셨어요? 응. 그랬더니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던데.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민지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어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잖아요. 내 상태가 안 좋다고? 네. 자꾸 물건 잃어버리시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어머님, 제가 좋은 병원 알아뒀어요. 거기 가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면. 정신병원 말이지? 민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민지야, 난 다 알아. 내가 뭘 하려는지. 차가 빨간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민지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다정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만 남았어요. 그래요, 어머님. 다 아시는군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5년간 들어왔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겠네요. 민지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잘못요?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냥 어머님이 가진 게 너무 많으셔서 그래요. 재산 때문에? 40억이에요, 어머님. 40억.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저랑 오빠, 동생이 함께 나눠도 충분하고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5년이요, 어머님. 5년 동안 착한 며느리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정말 지겨웠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죠. 준호 오빠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부동산 많이 가진 집안이라는 거 알고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알아? 모르죠. 오빠는 바보예요.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생각보다 똑똑하시더라고요. 카메라도 찾아내시고 제 말도 안 믿으시고 그래서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어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겠다는 거지? 맞아요. 거기 가면 어머님은 못 나와요. 제가 오빠랑 짜고 진단서 만들면 법원에서 어머님을 정신병자로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재산관리인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고요. 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님이 너무 많이 가지셔서 그래요. 혼자 40억을 가지고 계실 필요 없잖아요. 민지가 한적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울 강남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자, 도착했어요. 어머님,
민지가 차에서 내려 제 쪽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세요. 싫어. 어머님.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차피 못 피하세요. 여기 원장님이 우리 오빠거든요.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그때 병원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강민수, 민지의 오빠였어요. 민지야, 어머님 모시고 왔구나. 네, 오빠. 어서 들어가요. 두 남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난 안 들어가.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지르면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민지가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오빠, 빨리 진정제 주세요. 그래. 강민수가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맞으시면 편하게 잠드실 거예요.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적한 골목길이었거든요. 주사기 바늘이 제 팔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동진이는? 경찰은? 그때였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아들 준호가 택시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나 민지.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달려와 민지를 밀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 오빠. 민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아니라 어머님이 정신이 이상하셔서. 거짓말하지 마. 엄마한테 전화 왔어. 내가 거짓말로 엄마를 데려왔다며? 준호 오빠, 진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만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지,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엄마를 정신병원에 데려와? 준호 오빠, 들어봐요. 어머님이 요즘.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야. 저는 아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민지가 다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저는 정말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 오해라고? 준호가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주사기는 뭐야? 왜 엄마한테 주사를 놓으려고 해? 그건 진정제예요. 어머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거짓말. 제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민지는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5년 동안 다 계획이었어. 엄마. 정말이야. 민지 오빠가 정신과 의사잖아. 짜고 위조 진단서 만들려고 했어. 날 정신병원에 가둬서.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동진이가 탄 차도 도착했습니다. 경찰입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민지 씨, 강민수 씨 맞습니까? 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기죄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동진이가 다가와 휴대전화를 들어보였어요. 방금 전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다 녹음됐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자백까지요. 그건.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분 집에 불법으로 설치한 카메라 30대, AI로 조작한 가짜 영상, 위조 진단서 준비 정황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민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무 잘못도.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강민수도 체포됐습니다. 오빠. 민지가 오빠를 봤지만 강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민지야, 미안해. 난 너 모른다. 뭐라고요? 오빠가 시작한 거잖아요.
남매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경찰차로 데려갔어요. 민지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40억이 너무 아까워요. 민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품에서 주저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내 인생을.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준호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제가 멍청했어요. 민지를 너무 믿었어요. 엄마 말씀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의심했어요. 정신과 데려가려고까지 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동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감하게 잘 버티셨어요. 동진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천만에요. 그리고 아드님. 동진이가 준호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연락하셔서 제가 바로 아드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상황 설명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엄마를 구할 수 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가, 영자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정말 무서웠을 텐데. 영자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제 됐어. 다 끝났잖아. 거실에는 준호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5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안 충격이 컸던 거죠.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어떻게 5년 동안 다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민지를 사랑했는데. 준호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바보예요, 엄마. 민지가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데도 믿었어요. 엄마를 정신과에 데려가려고까지 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40살 넘은 아들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 둘 다 살아남았잖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널 지켜야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보였어요.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준호의 마음도 제 마음도. 석 달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며느리, 시어머니, 재산 노려 5년간 감시, 카메라 30대로 치매 조작, 40억 가로채기 시도, 신문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피고석의 민지를 봤어요. 수임복을 입은 민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5년간 봐왔던 그 다정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옆에는 오빠 강민수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강민지, 강민수는 공모하여 피해자 박정숙 씨를 상대로 계획적인 재산 편취를 시도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물들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불법으로 카메라 30대를 설치하여 5년간 감시했습니다. 스크린의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카메라들의 사진이 나왔어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을 AI로 조작하여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조작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혼자 중얼거리며 헤매는 모습.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하지 않은 행동들이었어요. 이는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한정치산자로 만든 뒤 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고인 강민지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사건은 이번 재판과 무관합니다. 기각합니다. 범행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어요. 피고인은 8년 전 남편의 어머니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시도했으나 발각되어 합의금을 주고 무마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 김순희 씨입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김순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민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전 며느리입니다. 전 며느리가 증인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자꾸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계속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제 물건을 숨겼다가 다른 데 갖다 놓고 제가 치매라고 주변에 소문을 냈더라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의심스러워서 집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카메라가 화장실에도 제 방에도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옷 갈아입는 것까지.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판사가 방청석을 제지했습니다. 증인, 그 일로 어떤 피해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일로 우울증이 생겼어요. 지금도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가지 못해요. 심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와 똑같은 일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크게 말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오빠는 의대 다니느라 빚이 많았고 동생은 취업도 못하고 저만 돈을 벌어야 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일해도 돈이 안 모였어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재산을 훔치려 했다는 겁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저도 5년 동안 시어머니 모셨어요. 그 돈 받을 자격 있어요. 5년 모신 게 40억 받을 자격이 됩니까? 왜 안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도 5년이에요. 5년.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피해자 박정숙 씨입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민지가 어떤 며느리였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봤어요.
민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정하고 부지런하고 효심도 깊었어요. 아침마다 웃으며 인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저는 정말 민지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6개월 전쯤부터였어요. 자꾸 제가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하고 약속을 까먹는다고 하고 처음엔 정말 제가 치매인가 싶어서 두려웠어요.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가? 제 아들한테 짐이 되는 건가?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걱정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카메라를 발견하셨죠? 네. 화장실 환풍구에서 처음 발견했어요. 그때 느낌이 등골이 서늘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그 후에는요? 집안을 뒤져봤더니 12개가 더 나왔어요. 제 방에도 거실에도 현관에도 제 모든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배신감이요. 5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제 모든 걸 훔쳐보고 있었다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똑바로 봤어요.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너를 정말 사랑했어. 친딸처럼 아꼈어. 우리 준호가 너를 만나서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나도 행복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어.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한 거니? 어머님, 너는 5년이 힘들었다고 했지. 하지만 나도 5년 동안 너를 진심으로 대했어.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정말 슬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난 내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동시에 내가 반성하고 다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한 거야.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증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증인석을 내려와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준호가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증인, 피고인은 증인의 아내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저는 정말 민지를 사랑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배신감보다는 제 자신이 한심해요. 엄마가 민지를 의심한다고 했을 때 전 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를 정신과에 데려가려고까지 했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준호야. 아닙니다. 전 아들로서 실격이에요.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준호가 민지를 봤어요. 민지야, 난 정말 너를 사랑했어. 근데 넌 날 이용만 한 거지. 그것도 내 엄마 재산 때문에.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넌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난 다시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민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주로 연기됐고 최종 판결은 일주일 뒤에 내려졌습니다. 판결일. 법정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강민지, 강민수는 사기, 불법 촬영, 명예훼손, 강제 입원 시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지는 징역 7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징역 5년에 처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지가 주저앉았어요. 오빠 강민수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속 시원한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5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이렇게 끝나다니. 법정을 나오는데 영자가 달려왔습니다. 정수가 이겼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영자야.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른 봄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불안했어요. 문득 주위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혹시 어딘가에 카메라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이제 없어. 다 치웠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동진이가 와서 집안 곳곳을 다시 점검해 줬거든요. 더 이상 카메라는 없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어요. 5년간의 감시, 그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요즘 준호는 일찍 퇴근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요. 어서 와라. 저녁 먹을래? 네, 엄마. 근데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내가? 네. 요즘 요리 배우고 있거든요. 준호가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민지가 떠난 뒤 준호는 많이 변했어요. 처음 한 달은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5년간 사랑했던 사람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컸던 겁니다. 저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가끔 말을 걸어주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준호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약했죠? 아니야. 힘든 일을 겪었는데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엄마 혼자 두고 이럴 순 없잖아요. 준호야,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아니에요. 이제 엄마를 제대로 모셔야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는 엄마를 잘 챙길게요. 다시는 엄마를 의심하지 않을게요. 고맙다, 준호야. 그날 이후 준호는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집에 일찍 들어오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시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것처럼요. 엄마, 된장찌개 맛 좀 봐주세요. 준호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짜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다. 정말요? 안 짜요? 조금 짜지만 그게 더 좋아.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아들의 웃음은 여전히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어때요? 혼자? 네.
엄마가 원하시면 제가 따로 살게요. 엄마 간섭 안 하고 엄마 인생 사시게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저 때문에 엄마 인생이 힘들었잖아요. 제가 민지를 데려와서 엄마한테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눈빛이었어요. 준호야, 난 내가 옆에 있어서 좋아. 함께 살고 싶어? 정말요? 응. 외롭지도 않고 내가 있으니까 든든해.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진짜 가족이 뭔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민지는 5년 동안 가족인 척 했지만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 근데 너는 달라. 너는 힘들 때도 배신당했을 때도 끝까지 엄마 옆에 있었잖아. 그게 진짜 가족이야. 엄마 고마워요. 준호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안았어요. 이 따뜻함이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자가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이다. 영자야, 어서 와. 영자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내가 사과랑 배 샀어. 같이 먹자. 고맙다. 차 좀 내올게.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가 요즘 어때? 많이 나아졌어? 응. 예전보단 좋아졌어. 근데 가끔은 아직도 주위를 둘러보게 돼. 혹시 카메라가 있나 싶어서 밤에 잠들기 전에도 방안을 확인해.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해. 그런 일 겪었는데 쉽게 잊혀지겠어? 시간이 필요해. 그래, 알아. 근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동진이가 말했거든. 트라우마는 시간이 치료한다고. 맞아.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고마워, 영자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그만해. 우리 사이에 그런 말하기 없기야. 영자가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정수가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 여행? 응. 제주도 어때? 아니면 강릉이라도. 좀 쉬다 와. 좋지. 오랜만에 여행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 내가 다 알아볼게. 우리 2박 3일로 다녀오자. 영자의 제안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떠나는 여행.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있을 줄이야. 일주일 후 저는 영자와 함께 제주도에 갔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와, 정말 예쁘다. 영자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바다를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찍혔어요. 파도가 밀려와 그 자국을 지웠습니다. 그래, 나쁜 기억도 언젠가는 이렇게 지워지겠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영자가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67년을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그럼 하고 싶었던 거 해. 하고 싶었던 거? 응. 지금까지는 남편 위에 살고 아들 위에 살고 그랬잖아. 이제는 내 위에 살아. 영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좋아. 그럼 뭐 할 거야? 그림 그려볼까?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 좋지. 나도 같이 배울게. 우리 그림 동호회 만들자. 영자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67살.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저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이었어요. 첫 수업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젊었을 때 조금 그렸어요. 40년 만이네요. 와, 그럼 금방 실력 느실 거예요. 선생님이 웃으며 물감을 나눠줬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색을 칠하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대 때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공원에서 그림을 그렸던 기억. 그때는 참 행복했지. 1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수업 재미있었어요? 응, 좋았어. 오랜만에 그림 그리니까 신나더라. 엄마 그림 보여주세요. 준호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서투른 풍경화였어요. 와, 엄마 그림 잘 그리시네요. 아니야, 아직 서툴러. 아니에요. 정말 좋은데요. 다음번엔 더 잘 그리실 거예요. 준호가 제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줬습니다. 엄마, 앞으로 그림 많이 그려서 우리 집을 갤러리로 만들어요. 그래, 그렇게 할게. 저는 거실에 걸린 제 그림을 봤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뭔가를 만든 것 같았어요.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보지 못했을 별들이었습니다. 민지가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서 창밖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어요. 감시받지 않는 자유, 의심받지 않는 자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처럼 카메라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불안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6개월 뒤, 저는 문화센터 전시회에 제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어요. 소파, 식탁,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풍경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준호와 영자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그림 정말 멋있어요. 정수가, 너 실력 엄청 늘었다. 두 사람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야, 아직 많이 부족해.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준호가 제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 그림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 네. 따뜻하고 안전해 보여요. 마치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는 것처럼.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았어요. 이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속이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전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응, 잘 살고 있어.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 진짜 친구의 소중함,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 민지는 제게서 40억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신 저는 더 큰 걸 얻었어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진짜 친구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위험한 순간에 함께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시받지 않고 의심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오늘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